보자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 지었던 게 전 도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까지까지 안 한 게 뭐다? 전 달이다. 전 달 과정. 전달 과정. 전달 과정. 자, 전달도 좀 원래 더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근데 그것들은 너무 사실 세세하기도 하고 지금 하기에는 너무 좀 투머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달 과정만 보고 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전달이라는 거는 신호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이동이에요? 전달이라는 거는 화학 신호. 그 화학 신호가 뭐라 했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 전달이라는 신호는 이 화학 신호는 양방향성이라고 했어? 한방향성이라고 했어? 한방향성이라고 했고요. 어디서 어디로 가? 뉴런에서 뉴런으로 갑니다. 그치? 축삭 말단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방향으로 가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뉴런을 좀 그릴 거예요. 근데 조금 작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뉴런은 조금 작게 그리세요. 뉴런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 공간을 보고 싶은 거라. 이렇게만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에요. 그치? 이 사이 공간. 그래서 여기를 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선 문제 풀다가 나올 건데 지금 뉴런과 뉴런 이 사이 공간, 정보를 주고받는 이 공간을 우리 보통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냅스. 뭐 책에 따라서 시냅스 틈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시냅스 틈이라고. 정확히는 신경절과 시냅스는 다른 말이에요. 정의가 조금 달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경다발과 신경다발, 신경과 신경 사이냐, 뉴런과 뉴런 사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 따라서 시냅스랑 이 신경절을 문제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좀 구분시켜가지고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다만 지금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내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짚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냅스에서 우리 여기 부분 축삭 말단과 가지돌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볼 겁니다. 확대.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면 돼요. 뚫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도라에몽 손 같은 걸 하나 그릴 겁니다. 요거 지금 따라 그리고 있으세요. 예. 요 안에 작은 주머니도 좀 그려주고 이 주머니 안에 빨간 점들도 좀 찍었고요.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단원 끝날 때마다 노트에 있는 친구들은 노트 하나 노트 쓰시고요.
그리고 탭 있는 친구들 뭐 탭을 활용하되 한 강이 끝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한 강에 쌤이랑 같이 필기를 했을 거 아니야. 수업이 올판서니까 그럼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정리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방학 끝날 때 여러분들 노트나 탭에 개념서가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그 개념서를 계속 내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기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자,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양한 구조체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들 이름 붙이면서 그 과정들도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 이 사이 공간을 뭐라고 했어요? 시냅스라고 했습니다. 자, 시냅스 근처에 있는 이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이 축삭돌기 말단 보니까 작은 포자들이 있지. 우리 작은 포자를 한자로 뭐라 부를까? 소 뭐? 어? 뭐라고? 아, 틀렸죠, 뭐라고? 오! 감탄사. 스포츠라고. 소포트 배웠잖아요. 소포트 배웠잖아, 우리. 그 소포트의 소포 그 뜻이라고요, 소포. 작은 포자. 얘들이 소포예요. 소포. 학교에 따라가지고 소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낭이 뭐야? 주머니 말하는 거. 등에 배낭이잖아요. 그치? 소포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 소포예요?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 시냅스 소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작은 포자들을 시냅스 소포다라고 불러줘요. 시냅스 소포. 됩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안에 빨간색 물질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쪽으로 전도가 돼요. 전도. 그러면 얘들이 이온의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얘들이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축삭돌기 말단의 끝단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의 끝단으로 움직여요. 시냅스 소포가. 그러면 시냅스 소포라는 건 말 그대로 포자지. 그러면 얘를 감싸 보이는 막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체에서 이 막은 되게 구성 물질이 뭐일 것 같아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럼 소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막과 축삭돌기 말단 끝단, 여기 있는 이 막도 이 막이랑 당연히 구성 성분이 같을 거라고. 맞지? 그럼 나중에 얘가 끝단으로 가면 이 막 두 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합쳐질 것 같아? 안 합쳐질 것 같아? 합쳐집니다. 우리 그걸 융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융합하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분비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 물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소리 씨. 이 빨간 물질들이 뭘까? 신경 전달. 그치, 얘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성능이 좋은데? 성능학과 갈래? 네. 여기 가면 안 돼. 자,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 많아, 저거? 가지돌기거든요. 자세 확대해 보면 뾰족하긴 한데 사실 조금 여기 보면 뭉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이. 그러면 지금 가지돌기 방향은 상대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고농도야, 저농도야? 저농도고 축삭돌기 말단 어때요? 고농도거든. 물질은 가만히 냅두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이동하고 싶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어느 방향으로? 가지돌기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 가지돌기 한번 보자. 가지돌기 보니까 네모난 통로가 있네. 노란색이네. 어디서 많이 안 봤니? 노란색 네모 통로. 나트륨 통로입니다. 나트륨 통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나트륨 통로예요. 근데 나트륨 통로가 그냥 네모나게 생겼다라고 내가 그려왔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달려있어? 레고 손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그쵸? 이게 자물쇠라고 보시면 돼요. 자물쇠는 뭐 하는 기구예요? 잠그는 겁니다. 그 말은 얘가 지금 뭐를 잠그고 있어요? 나트륨 통로를 잠가놨단 말이야. 그럼 얘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레고 손 부분이랑 왠지 무슨 물질 부분이랑 딱 구조적으로 들어맞을 것 같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랑. 신경 전달 물질이 열쇠입니다.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다 결합을 해요. 그러면 여기 닫혀있던 문이 끽 하고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 안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겠지. 나트륨이 대량 확산됩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가지돌기 내부 쪽에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켈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여기도 막전이가 증가하겠죠. 축삭돌기 쪽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전도가 다시 쫙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레고 손이라 쓸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수용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용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예요. 간단하게 수용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화학 신호를 수용체를 통해 받아요. 수용체. 됩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얘를 이름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그려줘야 돼. 전기 지지직하면 윙 와서 쫙 나오고 그러면 여기 딱 붙으면서 딸깍하고 들어오는 게. 이 과정 자체만 내 머릿속에 좀 이해되고 그려지면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그래도 워딩으로 안 적어주면 니들도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딩으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줄 겁니다. 자, 축삭 말단으로 흥분이 전도돼요. 그럼 축삭 말단 쪽에 있던 시냅스 소포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시냅스 소포가 축삭 말단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시냅스 소포와 축삭 말단의 끝쪽 막이 융합돼요. 밑 보이는 막. 여기에 막과 융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분비된다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이동을 한다라고 했죠.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가지돌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과 뭐가 결합을 한다고? 수용체 간 결합을 한다라고 해요. 결합. 이걸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 통로가
열림 상태로 바뀌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나트륨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막전이가 어떻게 된다고? 상승된다고.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갈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되죠? 좀 내신 때는 그럼 신경 전달 물질 저희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게 어떻게 되는지. 그럼 저걸 컨트롤 잘 해주면 우리가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약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내신대가 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정말 4강이 끝입니다. 4강 끝이에요. 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바뀐 생명과학 교육 과정으로 따르면 1년 과정을 한 학기로 축약을 해가지고 유전 빼서 공부하게 되는데 아마 한 여기까지가 혹은 5강까지가 1학기 중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나 5강까지가 1학기 중간 내용이 될 거고 유력한 건 아마 여기까지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가 여러분들이 방학 때 완벽하게 우선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1학기 기말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눈앞에 있는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치?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킬러 문제가 1학기 중간 여러분 점수를 결정 지을 거예요. 물론 여기 힘든 전도 전달 맞췄어. 근데 1강 틀리고 있네. 생식과 유전 적으라고 하는데 번식과 유전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단원이 뭐 난이도 자체는. 근데 그거 외의 것들이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5강 넘어갈 겁니다. 5강. 자, 5강이 이제 흔히 말하는 생명과학에서 손에 꼽히는 암기지옥이에요. 암기지옥. 5강 내용 한번 해볼까요? 자, 5강 단원 이름이 뭐예요? 항상성 유지예요. 그럼 항상성이란 말 봤지? 어디서 봤는데? 중학교 때 뭐? 선물 받아. 생물? 항상성 유지. 특성 봤죠? 생물의 특성에서. 그치, 자극과 반응, 항상성 유지. 아니 무슨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어? 뭘 뽀짝거려, 씨. 항상성이 뭔데? 체내나 수분 같은 것들 유지하는 거. 개체 유지 특성. 맞죠?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요.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체온이나 혈당이나 수분량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치? 이걸 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개체 유지 특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콜라보가 이 항상성을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경, 두 번째가 내분비샘 들어있는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으로 항상성은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강, 4강에서 계속 신경계 배웠죠. 그치? 이게 사실 이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경계는 빠삭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뭐만 배우면 돼요? 내분비계만 배우면 돼요. 그럼 내분비계가 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분비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호르몬과 내분비계 볼 겁니다. 자, 당연히 호르몬부터 볼 거예요. 호르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호르몬이 뭡니까? 호르몬이 뭔데? 집어줘야 돼? 중학교 때 항상성 된 우리 상민이. 호르몬이 뭐야? 조절하는 거. 조절하는 거. 좋다.
민혁아 호르몬이 뭐야? 그냥 네가 아는 개념 설명하면 돼. 꼭 과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어? 뭐? 와, 말을 못하네. 뭐라고? 냄새 나는 거야. 냄새 나는 거다. 미지야, 호르몬이 뭐야? 분비에 뭐 분비되는 거. 라의 호르몬이 뭐야? 생리현상. 오, 이거 지금 종합하면 되게 좋은 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냄새나게 분비되는 생리현상 조절. 그치? 딴반에서 호르몬이 뭐야 하니까 애가 되게 자기한테 말 걸어주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이거 보고 있는 거야. 호르몬이 뭐야 하니까 테토남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테토에게는 그게 호르몬 맞아요. 맞아. 근데 정확히 우리가 호르몬을 정의를 잘 못해요. 너무 옛날에 배웠거든.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뭐라 배웠냐면 미량으로 생리 현상을 조절해주는 체내 화학 물질들 이렇게 배워요. 그치? 근데 이걸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 겁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물질 얘들을 싹 다 잡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내분비샘 처음 들어봤죠? 내분비샘은 뭐 하는 셈일까? 내분비 안에 셈입니다. 그러면 내분비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외분비도 있겠죠. 자,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 우리 몸에 내분비랑 외분비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내신 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내분비는 말 그대로 분비하는 겁니다. 어디로? 안으로. 외분비는요? 밖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하면 외분비고요. 안으로 분비하면 내분비야. 근데 이 밖과 안의 경계라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우리 몸 밖으로 분비하는 거 뭐 있어요? 땀, 침, 눈물, 그렇죠? 침, 땀, 눈물. 대표적인 친구들이에요. 맞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 돼. 소화. 예? 이거 몸 안으로 분비되는 거 아닙니까? 밖이야, 밖. 밖이야. 믿기는 성이나? 네? 믿겨? 소화액은 몸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거짓말 같아. 예. 와, 어떡해. 나한테 신뢰가 그렇게 없어. 나 상민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상민이를 그려볼게. 간단하게 좀 그리게 봅니다. 뭐 실망 하지 말겠지? 알죠?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느렸네. 친 거야. 이상한 드립. 너무 느렸어. 미안해. 이상하지 마. 그래서 이름도 적어줬어요. 아니 잘못됐는데. 아니야. 알겠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안경도 유. 왜? 충격적이야? 아니 쌤 앞에 고정 좀 기관은 해주세요. 잘 그리시는데 왜 저번에? 무슨 말이야? 너무 잘 그렸는데. 잘생기게 그려줘? 아니 괜찮아. 알겠지? 자, 상민이의 몸을 쌤이 투시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그리면 입이 뚫려 있으니까 도도도도도도도 물론 상민이의 실제로 상민이 이 몸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뭐 창자가 일자로 돼 있기는 상민이 목은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사실상 여기는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예요. 우리 소화기관 안쪽의 벽들은요. 외분비샘은 이 소화관 벽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몸 밖으로 분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안으로 분비되는 건 뭘 말합니까? 상민 손톱 자를게 팔 좀. 네, 상민 팔 잘랐어. 그럼 내부를 보면 뭐라고? 살 절상에서 보면 단면을 보면 여기 고기 부분 그리고 여기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뼈 이렇게
상민이 팔을 절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몸 안쪽이라는 거예요. 안쪽. 여기가 안쪽 아니에요. 여긴 바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통이에요. 원통. 원통. 바깥 부분. 그치? 그래서 소와 액 분비하는 것도 결국에는 외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분비는 그러면 세포에서 만들어가지고 주변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하는 거를 내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상민이 없애자. 운명성민아. 다음엔 잘생기게 그려줄게. 자,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기능이 있을 거고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죠? 이 특징 다 한번 모아서 적어볼게요. 특징. 자, 호르몬 특징이라고 하면 위에 봤던 것처럼 어디서 분비된다고? 생성된다고? 이 내분비샘에서 생성됩니다. 그럼 얘가 분비될 거 아니야. 어디로 분비되냐면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돼요. 에서 생성이고 으로 분비해요. 됩니까? 정확히는 여러분들 혈액으로 보내야지 하고 얘가 분비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만들면 던져놔요. 만들면 그냥 던져놔 호르몬을 주변에. 그럼 얘가 알아서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혈액이나 조직에게는 호르몬이 없을 거거든. 금방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치? 그럼 거의 저농도예요. 그러면 이 내분비 세포 근처에 있던 호르몬이 알아서 이동을 합니다. 저농도. 그 방향성이 혈액이나 조직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 하는 친구라고?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친구입니다.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친구예요. 근데 아주 적은 양으로. 근데 적다라는 게 적당히 적은 양이에요. 우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량. 적당히 적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적은 양. 미량으로 생리현상을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생리현상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량으로 다양한 생명현상을 조절하는데 그 생명현상 조절이 사실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많은 부분. 이해됩니까? 자, 미량으로 생리현상을 조절한다. 좀 많으면 안 돼, 얘들아. 너무 많잖아. 우리 몸에 호르몬이 과다하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과다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럼 조금 부족하면요. 결핍이면 결핍증 걸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뿜뿜하고 있는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얘가 여러분 같은 지금 급식 때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진격이 거의 되는 거야. 무지성 거의 된다고. 기 215, 기 240.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뭐. 난쟁이 똥살 되는 거야. 기 막 120, 130. 진짜로 이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병이에요. 거인증과 소인증이라고. 병 걸려, 병. 그래서 얘는 많아도 안 되고요. 결핍 때도 안 돼요. 얼마큼 있어야 된다고? 적당히 적게 미량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과다증과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학교를 내신 문제도 진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 학교들에 맞게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참고로 용산고는 좀 과하게 나왔었어요. 이게 왜 고등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었습니다. 3.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은 모든 세포에서 다 작용을 하냐? 호르몬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호르몬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고요. 각 호르몬은
기능을 하는 세포나 기관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어요. 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고요. 이 특정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우리 아까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방세포나 근육세포나 골격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방세포로 가서 지방을 조집니다. 골격세포로 가서 골격세포의 분열을 촉진시켜요. 근육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애들이 키 클 때 살도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그 초등급식 때 친구들을 대학교 가서 만나거나 우연하게 훈련소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 난쟁이 똥자루에다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귀여웠던 친구가 군대 가서 만났는데 잘생겼죠. 살 쫙 빠지고 길어져. 안녕 상민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키 크면서 동시에 살도 빼게 해서 그래. 키는 언제 크는 거야? 나한테 묻는 거야? 성장판 열렸을 때. 성장판 열렸을 때. 궁금하면 병원 가서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정 세포에서 일을 했죠. 근데 성장 호르몬이 잘못해서 뇌로 갔어. 그럼 뇌가 커지니까 나 해머딩거 되는 거야. 아니죠. 뇌만 커지지 않거든 이렇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적어도 근육이나 골격이나 지방 세포에서는 작용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됩니까? 그래서 얘는 딱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특정 세포, 특정 기관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호르몬의 표적이 되는 세포고 기관이다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표적 세포, 표적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좀 해줄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다양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내분비 세포 모이면 내분비샘이 되고요. 다양한 내분비샘이 존재하는 기관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고 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내분비계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그 내분비계와 누가 같이 콜라보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고? 신경이. 그래서 두 번째는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표의 형태로 두 개를 비교부터 해볼 겁니다. 비교. 호르몬, 신경. 자, 매체부터 볼 겁니다. 자, 얘들은 둘 다 일종의 신호예요, 신호. 그럼 이 신호들은 어떤 매체를 통해 이동하는지 봐야죠. 호르몬은 뭐 타고 이동한대요? 혈액 타고 이동한대. 그래서 호르몬의 이동 매체는 혈액 혹은 혈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액이 혈관 타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혈액이나 혈관. 신경은요? 신경 신호들은 뭐 타고 이동해요? 전기 신호, 화학 신호는? 뉴런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뉴런 혹은 신경세포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 됩니까? 자, 그러면 얘들 일종의 신호라고 했죠? 얘들의 이동 속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신경이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호르몬이라는 건 봐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 볼까? 뽀짝뽀짝뽀짝 만들었어요. 그럼 탭탭탭 버리면 얘가 확산돼서 혈액이나 혈관 이동하고 그러면 그게 몸을 돌면서 내가 작용하는 표적세포 표적기관을 이동을 해서 신호를 주면 세포랑 기관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 느림. 근데 신경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응합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작용 범위는 어떤가? 자, 신경은 예컨대 반응기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체성신경으로. 자, 팔에 체성신경 연결돼 있죠. 그치? 그럼 팔은 한 근육 덩어리니?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팔이라고 하면 여기 이두근이 있을 거고요. 삼두근이 있을 거고요. 하박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고요. 전완근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우리 팔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각 근육에 각 신경이 작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두박근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작용을 하면 이두박근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 범위가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좁아요. 딱 특정됩니다. 특정. 그래서 보통 작용 범위가 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르몬은 어떠냐면 근육에 작용하는 호르몬은 팔 근육 전체에 다 작용할 수 있어요. 정확히 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는 다 작용할 수 있다. 그럼 적용 범위가 어때요?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 효과의 지속성을 볼까? 지속성. 그럼 신경은 한 번 작용하면 다음 작용까지 오래 걸려요. 한 번 효과가 작용하면 효과가 오래 가요. 그럼 큰일 나겠지. 팔뼈를 딱 폈어. 그럼 10분 동안 못 펴. 이제 못 접어? 아니건 바로 움직일 수 있죠. 그치? 바로 즉각 변하는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지속성이 매우 짧습니다. 짧다. 자, 호르몬이라는 친구는 그 세포에 도착을 해서 명령을 해요. 신호를 줘. 그러면 걔들이 근처에 남아있겠지. 남아있는 동안 계속 작용합니다.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주변에 남아있으면 계속 그 명령을 이행을 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들을 분해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분해해주는 애들이 와서 호르몬을 분해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작용합니다. 그러면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길다. 됩니까? 이 둘이 콜라보를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얘는 빠른 대신 좁고 짧아요. 빠른 대신 느리고 빠른 대신 좁고 짧다고 약하다 효과가. 그러니까 얘가 초동대처예요. 얘는 느린 대신 적용 범위가 넓고 길어요. 그래서 얘가 메인으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추운데 가지. 추운데 가면 제일 처음에 딱 느끼면 엄청 추워. 근데 나중에 조금 버틸 만해지거든. 그게 신경이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우리 체온을 증가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가면 어때 몸이? 떨려요. 그치? 안 떨어본 친구 있어요? 그건 가오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떨려요. 떨지? 그게 신경이 명령 내려주는 겁니다. 신경이 명령 내려준다고. 근육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길어지면 근육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짧아지는 거예요. 이런 격자가 미친 듯이 막
깔려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럼 얘들 근육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고 길어진다는 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지. 떤다라는 거는 근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거든. 그럼 얘들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마찰해. 몸을 떨면요 마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마찰열 때문에 막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겠어요? 끼케야 1, 2, 3도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먼저 그 작은 열이라도 만들어내는 거야 몸에서 체온 유지하려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이제 체온 높여주는 호르몬이 천천히 만들어져서 온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온몸에 좀 퍼져가지고 열심히 열을 만들어내면 조금 버틸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콜라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결국에 이 호르몬과 신경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뭐 유지에 관여한다? 그치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자, 둘 다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했어요? 신호라고 했습니다. 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명령 신호예요. 명령 신호. 실제로 호르몬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냥 명령이라고요. 명령. 해라 이렇게. 네 숙제 하지. 내가 했어? 하는 건 니들이 하는 겁니다. 명령은 누가 해요? 내가 호르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포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들도 다 호르몬들 중에 신호들입니다. 신호들. 직접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까지 다 비교해 줄 수 있게 됐어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호르몬들이 있고 어떤 내분비샘이 있는지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옥으로. 내분비샘과 호르몬. 애들 좀 다뤄볼 겁니다. 겨울방학은 라이트하게 할 거예요. 여기도 학교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교육과정 바뀌면서 학교생력이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제는 수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짜 학교 특이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할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다양한 내분비샘이 있고요. 다양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방출하며 그 호르몬들은 어떤 기능을, 어떤 명령을 만들어내는지 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거는 간내, 바뀐 용어로는 사이내라고 하죠. 시상 하부 이야기 좀 해봅니다. 여기선 되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3가지에서 4가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등 과정에서는 더하게 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겨울방학 때는 얘만 기억하면 된다. 이름이 좀 깁니다. 잘 들으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까지가 아니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이렇게 불러주는 친구가 나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학교생들 이거 타이핑 하고 싶겠니? 안 하고 싶겠니? 안 하고 싶겠죠. 과학자 아저씨들 이거 부르고 싶겠어? 안 부르고 싶겠어? 발음도 발음. 그래서 이걸 줄여서 TRH라고 부릅니다. TRH. TRH는 줄임말입니다. 영어 잘할 거 아니야. 그치? 영어 잘하지? 저 친구 진짜 못해. 진짜 못한다고? 나보단 단어 많이 모르겠다. 얘는 진짜. 여러분 혹시 갑상샘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T로 시작하죠.
똑똑하네. T로 시작하는 거. 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사이로이드야 사이로이드. T로 시작해요. 갑상샘에 쓰지 마세요 이거. T. 자극이 영어로 뭡니까? 자극. 네. 뭐라고? 자극이 영어야 자극. 몰라? 그런 사람이에요? 스티뮬레이션아. S. 스티뮬레이트. S. 호르몬은 영어로 뭘까? 호르몬. 호르몬입니다. 이 TSH라고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하다 방출하다 영어는 뭐예요? 그렇죠. 릴리스 R 쓰고요. 호르몬에 또 있습니다. 근데 TSH, RH 하니까 뭔가 입에 안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바로 그래서 TRH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 하는 친구일까? TSH 분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되죠? 그래서 얘는 TSH 분비 유도를 한다. 그럼 그 TSH는 어디서 나오는데? 곧 다룰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유도해요. 혹은 촉진합니다. 어떤 말은 상관없어요. 분비를 유도한다,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나요? 이게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지금부터는 그림들을 좀 같이 그려줄 겁니다. 내분비샘 이름만 외웠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면 그림 문제 나올 때 틀린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우리 두 번째 볼 거는 바로 뇌하수체라는 친구예요. 또 뇌하수체 그림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본 적 없네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그렸었는데 한번. 뇌 그림 그릴 때 내가 볼록볼록 주머니 두 개 그렸죠. 그게 얘입니다. 그 볼록볼록 주머니 어떤 뇌에 붙어 있었어? 간내에 붙어 있었죠. 사이내에 붙어 있다고 사이내. 그럼 여기 부분이 뭡니까? 사이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 시상하부라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얘가 뭐예요? 뇌하수체예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간내 혹은 사이내 시상하부입니다. 여기가 뇌하수체예요. 됩니까? 자, 뇌하수체의 앞쪽이랑 뒤쪽이 있죠? 앞쪽을 전엽이라 부르고요. 뒤쪽을 후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엽과 후엽을 딱 봤을 때 그림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상. 선생님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이 후라고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좌우 반전을 합니다. 뒤집어. 실제로 내신에 출제된 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집으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럼 딱 그림 봤을 때 전엽이랑 후엽이랑 차이가 어때요? 전엽은 지금 어디 연결되어 있어? 간이시상하부에. 후엽은요? 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치? 이게 발생학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간내에서 전엽을 만들어내요. 후엽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엽은 간내 시상하부에 붙어 있고요. 후엽은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형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디테일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뒤집습니다, 여러분들. 뒤집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좀 보고 쉴 거예요. 먼저 전엽부터 볼게요.
자, 이 뇌하수체 전엽은 가장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기관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전엽은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 우선 눈치껏 바로 나와야 되겠죠? 누가 나오겠어요? TSH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똑똑하구나.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 TSH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뭐 하는 친구냐? 갑상샘을 조지는 친구예요. 왜 조져?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 얘는 갑상샘에서 타이록신 분비를 유도합니다. 촉진해요. 타이록신 분비를 유도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됩니까? TSH. 내가 따로 표시는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표적세포 다 볼 수 있죠? 표적기관? 표적세포 물어보면 얘겠죠? 얘입니다. 헷갈리면 그냥 펴놓으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헷갈리면 두 번째,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 호르몬. 혹은 뭐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얘 줄임말로 어떻게 쓸까? 뭐라고? 그렇죠. G, H. 그로스 호르몬이에요. 짠이 전부입니다. 대충 지었죠? 얘는 간단해요. 생장, 촉진, 뭐 유도, 이게 전부입니다. 전반적 세포장에 사실 거의 다 작용을 해요. 따로 폐역세포 안 물어볼 겁니다. 학교에서 언급해 주는 거 아니면. 자, 세 번째 친구가 또 이름이 또 지랄 맞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타이핑 치고 싶겠어? 치기 싫겠어? 길어 짧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야겠지. 자, 이것도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들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어요. 겉질 껍데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영어로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ACT라고 해요. 아드레날 콜텍스라서 ACT. 자극 호르몬이니까 스티뮬레이션 S 붙여가지고 호르몬 쓰면 되겠지. ACT, SH 입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자극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신 겉질이라는 거를 강조해줘야 되겠죠. 이 기관은. 그래서 ACTH라고 합니다. ACT에서 나오는 자극하는 호르몬. ACT를 자극하는 호르몬. ACTH라고 보통 불러줘요. 얘는 뭘 하겠니? 부신 겉질을 조져. 왜? 부신 겉질에서 뭐가 나오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분비 유도하는 건데, 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계열이 있어요. 코르티코이드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유도한다,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신 겉질이 표적 기관이 되겠죠.
됩니까? 전엽의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물론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세 가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됩니까? 줄여서 ACTH라고 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후엽 하나밖에 없는데 파우실까? 좋은 생각이지. 그래. 이 후엽 볼 거예요. 자, 후엽은 여러분들 되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거는 한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나오는 거는 한 가지. 언급은 해줄 겁니다. 저기 다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후엽.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뇨가 뭐예요? 요소. 뭐라고? 요소. 어? 오줌. 요. 오줌. 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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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뇨가 뭐야, 이뇨? 이뇨. 싼다. 알았지? 싼다 호르몬. 항은요? 항상이겠니? 저항한다는 겁니다. 싸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이에요. 항상 싸게 만들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얘는 오줌을 안 싸게 만들어줘. 오줌 안 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줌을 안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고요. 오줌 부피의 99%를 차지하는 물질이 뭡니까? 물질. 오줌의 99% 뭐예요? 물이야, 물. 이게 너무 중요한 물질이거든, 생명체한테. 그럼 물은 버리면 돼야 안 돼? 함부로 안 되거든.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 그치?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얘도 줄여서 표현할 건데 ADH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시험 보는데 기억이 좀 비슷하게 나와요. ADHD 적어서 낸 새끼 있었거든요. ADH라고 하셔야 되면 D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들이고, 그치? 좀 산만하게 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하세요. ADH라고 하셔야 됩니다. ADH. 얘는 뭐 하는 친구냐? 콩팥에서 오줌 만들죠. 그러면 수분 흡수할 때도 어디서 해야 되겠니? 콩팥에서 하는 겁니다.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유도한다, 촉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표적 기관은 저기에 있는 콩이랑 팥이에요.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얘는 잘은 안 나오는데 뒤에 예시 볼 때 한번 쓸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분만 시 자궁 수축을 유도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여기 쌤이 지금 적어준 친구들은 적어도 앞으로 공부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쉽죠?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내화 수치까지 봤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겠죠? 계속하면 정신 나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10분 쉬었다 시작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시작하자. 하자. 자, 지금 우리 내분비 기관들 보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 쪽을 봤어요. 그럼 조금 내려오면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내분비 기관이 나옵니다. 여기 약간 볼록한 거, 니들 거 만져 얘들 알게 치운 거 만지면 안 돼요.
여기 볼록한 게 이걸 갑상샘이라고 해요. 세 번째 갑상샘 볼 겁니다. 갑상샘. 자, 갑상샘은 딱 하나만 보면 돼. 하나. 바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라고요? 쌍둥이. 어? 보시 아니 하이. 뭐라고 하는 거야? 타이록신. 타이록신. 그렇지, 타이록신 볼 거예요. 자, 이게 개정된 용어고요. 원래는 티록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록신, 티록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예요. 타이록신, 독 아니에요, 록이에요, 록. 타이록신. 자, 얘는 뭐 하는 친구냐? 세포 전반에서 세포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 대사가 뭐 말하는 걸까? 무슨 대사? 물질 대사 말하는 겁니다. 물질 대사 촉진.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어찌됐든 화학 반응들 다 묶어서 물질 대사라고 해준단 말이야. 그럼 다양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활동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이름 뭐였더라? ATP. 그럼 ATP 만드는 물질 대사 이름 뭐였어요? 세포호흡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결국 세포대사 촉진은 뭐를 반드시 수반하냐면 세포호흡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타이록신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세포호흡하면 ATP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뭐였어요?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 그러면 결국 열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치? 그럼 열에너지 많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체온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자, 이 타이록신이라는 친구가 분비가 되면 체온이 상승해요. 타이록신이 여러분들 몸에서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아닐 정도로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뜨거워요. 몸이 체온이 높아요. 그리고 살이 잘 안 쪄. 살이 잘 안 쪄. 왜? 뭘 많이 해서? 세포호흡 많이 해서. 포호당을 분해해버리고. 타이록신이 분비가 많이 안 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조금 다운되어 있고요. 체온이 조금 낮고요. 살이 잘 쪄. 살이 잘 쪄. 나구나.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난 정상인데 그냥 많이 처먹은 거예요. 이 타이록신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타이록신을 만드는 물질이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그 아이오딘이 해초류에 많이 있어요. 해초류. 해초류 안 먹으면 타이록신이 많이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타이록신이 부족하면 뭐가 분비되겠어요? TRH랑 TSH가 분비될 거거든. 그럼 TSH가 자꾸 갑상샘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거든. 안 나오는데 계속 타이록신 베타하고 자꾸 시비 건단 말이야. 때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 부어요, 나중에 이렇게 부어.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오딘을 주로 섭취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해초를 좋아해요? 미역줄기 좋아? 맛돌이니? 미역줄기 좋아하니? 미역줄기 좋아하니? 미역줄기 좋아해? 애기남이구나. 미역줄기 왜 좋아하세요? 너 좋아해? 좋아해요? 그런 사람 아니지, 그치? 잘못됐나? 미역줄기 막 그렇게 먹을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김이나 뭐 김밥 정도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만약 김밥도 싫어요. 그럼 너구리 끓여 먹어야 되라 그냥. 아니 다시마 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야 돼. 야식 먹고 혼나고 있으면 너 밤에 안 자고 야식. 어머니 이 다시마에는 말이죠. 나 팔면 안 되더라, 알겠지? 승모쌤이 먹으라 했어요. 타이록신. 됩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더 내려가 봐야죠. 자, 더 내려가 보면 너무 중요한 친구 4번이 나옵니다. 바로 2점이다. 갑상선 그림 그려줘야지. 안 그려줄 뻔했네. 만져만 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관이에요.
용어 밖에서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 이 순관에 나비 넥타이처럼 달려있어. 이 나비 넥타이 보면 점도 4개 달려있다. 여기는 이 나비 넥타이를 우리가 갑상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 저 점은 뭔가요? 부갑상샘이라는 건데 용산고에서 나왔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오고요. 부갑상샘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신 딸 거예요. 주로 안 쓰거든. 뭐 학교 쌤들 확정됐어요? 확정된 말해주세요. 알겠죠? 지금 교과서는 다 확정됐던데 다 정리해놨는데 학교 쌤들 확정이 안 돼서 되면 알려주시고요. 자, 이자 볼까요? 이자. 자, 이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강아지 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강아지 똥. 강아지 똥.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금하면 보세요. 열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자는 두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뭉쳐져 있어요. 이 뭉쳐져 있는데 이게 약간 덩어리 형태로 뭉쳐져 있거든. 그래서 약간 섬처럼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섬처럼. 제가 랑게르한스 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되게 최근에는 그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냥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뭐가 나오고 베타 세포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자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많이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 이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얘는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혈당 증가를 촉진한다, 유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혈당을 올리는 방법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글루카곤은 어떻게 혈당을 올리는데? 자,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올립니다. 기작으로. 우선 간에서 글라이코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는 다 기억하세요, 얘들아. 동물들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간에다가 이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요. 포도당으로.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를 글루카곤 이렇게 불러요. 글루카곤. 됩니까?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친구가 있으면 반대로 혈당을 낮춰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죠. 그 친구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친구 이름이 너무너무 유명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다들 한번 들어봤죠? 그치? 얘는 혈당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혈당 감소를 유도 촉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혈당 감소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겠죠. 이 혈당 감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 혈액에 많이 있는 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합성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간이라는 기관에서
반대작용을 하고 있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다고. 됩니까? 네, 이뿐만 아닙니다. 조직세포에서 또 일을 해요. 조직세포한테 포도당 흡수를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쪽 파트에서. 아니 선생님, 세포가 포도당 가져가면 혈당이 그냥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통 방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우잖아, 그치? 선생님 저 제 방 깨끗합니다.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오면 어떻게 돼요? 방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바로 눕잖아요. 이렇게. 맞지? 개판이라고. 옷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은 기분이 좀 안 좋으셔. 방 봤는데 약간 화가 나셨어. 나 3분 줄 테니까 이거 당장 옷 안 치우면 내일부터 용돈 끊을 거야. 두둥.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지. 막 울면서 3분 내에 막 이렇게 쌓여있는 옷까지 보고 접고 있니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엄마한테 안 보여야 되니까 다 어디다 박아놔야 돼? 장롱에다 박 넣어야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잖아. 옷이 없어지는 거야. 옷이 포도당이고 여러분들 세포가 장롱입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세포한테 집어넣는 거야. 그럼 혈액 안에 포도당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억지로 강매시키는 거야. 필요할 때 써하고 처박아 놓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혈당이 떨어진다. 조직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한다라고 해가지고 혈당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 내에 포도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 글루카곤이랑 글라이코젠이란 말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글라이코젠이라고 적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인슐린, 여기가 글루카곤 적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보통 예전에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런 거 할 때마다 약간 자기감이 들어. 알파지. 알아서 글로 가. 비운. 뭐라고? 알아서 글로 가. 요거 하나 배우면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라도 암기하세요. 알겠지? 이런 거 수업 끝나잖아. 그래서 집 가면 침대에서 진짜 엎드려 울어요. 자기가 느껴가지고. 배우세요. 알아서 글로 가. 너무 쉽지? 그래서 알파 세포, 베타 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인슐린 같습니다. 둘은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까지 좀 챙겨주셔야 되고, 자,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가볼 거예요. 살짝 뒤로 가볼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가 나와요.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 이거 서점 깔아드는 친구 있어요? 예전에 학원에서 저 표정도치 왜 하냐고 그리지 마라 그랬어. 네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모르잖아. 어떻게 할 건데. 내 수업인데. 귀엽잖아, 그렇지? 정말 귀여워. 오! 부신이거든, 부신. 자, 부신은 어떻게 생겨먹고 어디에 있냐? 우리 등 쪽에 있는 등 쪽에. 우리 등 쪽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얘 생각날 거거든. 이거 뭡니까? 콩팥. 콩팥이 귀엽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모자를 단갈죽 해보니까 바깥 부분과 앞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콩팥이고요. 얘가 부신입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 콩팥이라고 부르지만 예전까지는 신장이라고 불렀어요. 신장을 지금 한글로 바뀌어서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왼쪽이 콩이고 오른쪽이 팥입니다. 이거 나뉘어 부를 때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거짓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콩팥이 있고 신장이다. 신장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람들을 째봤어. 콩팥이 귀엽게 모자를 쓰고 있네. 당연히 신장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콩팥은 뭐 하는 친구입니까? 뭐 만들어요? 오줌 만들죠.
얘는 그걸 도와줄 거라 생각했거든. 아, 얘는 오줌 맞는 친구가 아니더라고. 얘는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내분비 기관이다. 내분비腺. 그래서 이 부신을 따로 한번 배울 겁니다. 부신. 자, 부신은 속과 안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바깥 부분을 겉질, 안쪽을 속질 이렇게 나눠 볼 겁니다. 우리 중추신경 했던 것처럼. 자, 부신 겉질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보니까 ACTH가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해서 뭐를 분비시킨다고 했어요? 코르티코이드를 분비시킨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코르티코이드를 분비시킨다. 이 코르티코이드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첫 번째 친구 이름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당코코라고 줄여 부릅니다. 네. 이들은 줄이면 안 돼요. 당코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맛 날 것 같아요? 단맛 날 것 같지? 물론 나도 안 먹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하는 일이 그래요. 당이에요, 당. 얘는 무슨 일을 하냐? 혈당을 증가시켜줍니다. 혈당 상승, 유도 촉진을 해줘요. 자, 얘가 혈당 상승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얘는 세포들한테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간이나 근육에서 많이 해요, 주로. 자, 그럼 봐봐. 세포에서 한다고 했죠. 간세포에서 일을 아는 겁니다. 간세포에서. 간세포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 상승시켜줘요. 인슐린은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만들어주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요. 무슨 관계예요? 기량관계. 됩니까? 기량작용하는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량작용 무슨 정의가 뭐였어요? 같은 장소에서의 반대 기능이거든요. 저건 결과고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얘는 뭐 해줘요?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꾸면서 혈당을 감소시켜줘요. 그럼 이거의 기량작용, 반대작용은 뭐가 돼?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값들은 반대 결과지만 작용 자체로 보면 반대작용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것들 많이 틀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무코코가 있거든요. 안 할 겁니다. 방학 중에는. 방학 중에는 안 할 거예요. 최근에 잘 안 다루거든요. 물론 용고에 나왔습니다. 슬프지? 어쩌겠어. 근데 이번에 이 교과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안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 정도 언급을 해주는데 학교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그때 좀 빡세게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산고는 어떤 학교를 속집 반가운 이름이 나와요. 반가운 이름. 에피네프린. 다른 이름으로 아드레날린이란 말도 많이 써요. 이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교감에서 뭐 나왔어요? 노르에피네프린. 그치? 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화학 구조식으로 보면 다른 물질인데 하는 기능이나 그것들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바이 학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용고 같은 경우에는 나눴어요. 정확히는 애매하게 무마시키고 안 내셨습니다.
네, 정확히 내가 꼬치꼬치 캐물으라고 하니까 다른 걸걸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히는. 근데 기능 자체가 같다 보니까 같은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다만 시험 문제에 굳이 쓸 건데 여기다가 노를 쓸 필요 있겠어 없겠어요? 호르몬에서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은 다른 이름인 겁니다. 다른 이름.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에서 언급하시면 요들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에피네프린의 동의어가 아드레날린이야. 노르에피네프린의 동의어가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 같은 거예요. 근데 노르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굳이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 근데 하는 기능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근데 화학식이 어떻다고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올해 같다라고 하셔. 그러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이 에피네프린은 뭐 하는 친구냐? 심박을 증가시켜요. 심박 상승. 써주세요. 아까 좀 헷갈려. 또 호흡 증가. 노르에피네프린 똑같은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더 중요합니다. 혈당 상승. 증가했을까? 같은 말이긴 하다. 얘도 방법 중요하겠죠? 얘 어떻게 혈당량 증가시키냐? 얘 간에 증가합니다. 간에.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인슐린과 기량작용하는 거 누구였어요? 글루카곤. 그러면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은 기량작용을 한다. OX. 이 둘이 기량이었어요. 그쵸? 둘이 기량작용했어. 근데 문제에서 인슐린과 에피네프린은 간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라고 보기가 나왔어요. 맞아? 틀려? O손 X손 한 명만 바꿔. O로. O에 알겠지? 옵니다. 한 명만 맞았어요. 저. 아니 선생님 이 둘이 기량인데 어떻게 이 둘이 기량이에요? 누가 기량작용의 한 쌍이다라고 정의했어요? 내가 그걸 가르친 적이 있니 얘들아? 기량작용 정의가 뭐였어요? 같은 장소에서 반대 기능, 같은 장소에서 반대 기능 하잖아. 그럼 얘랑 얘도 기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꼭 얘들이 짝이고 얘는 짝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됩니까?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속줄에서는 에피네프린 딱 이 친구 하나만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부신이 끝이 났어요. 부신. 이제 하나 남습니다. 하나. 참고로 아드레날린 저거 어원은 부신 속질을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거든요. 글랜드가 정확히 셈이에요. 보통 아드레날을 간단하게 줄여서 불러요. 속질이니까 인이지. 그래서 아드레날인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아드레날린일 땐 저렇게 암기시켰는데 의미 없겠죠 이제. 에피네프린 많이 쓰니까 요즘에. 6 생식세. 요거는 과학이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정소가 있고요. 난소가 있습니다. 보통 정소에선 뭐가 나오냐?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난소에는요? 에스트로겐. 그치. 에스트로겐 혹은 에스트로젠 별 상관없어요. 보통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게 좀 많이 말하는 테토남, 에겐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테토냐, 에겐요. 테토남 손.
다이겐이야? 남자한테 에스트로겐 나와요 안 나와요? 성민 안 나와? 태도 덩어리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면 죽어요. 안 나오면 죽어. 둘 다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오냐의 차이입니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여자는 여러분 테스토스테론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근데 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에스트로겐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지 남자한테만 여자한테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데 보통 묶어서 이 생명과학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성징, 유도나 뭐 촉진 요 정도로만 다뤄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하는 일. 이 수업 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테토남, 에겐남 유행하기 전에 알파메일 먼저 유행했잖아. 알파메일. 그치? 알파메일이 보통 어떻게 사회통념적으로 사용됐었어요? 유행됐을 때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돈 많고 성공한 남자. 그치? 알파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알파메일이 어디서 왔다라고 내가 표현 알려줬었는데 기억나요? 실제로는 이 알파메일이 집단 생활하는 리더제가 있는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에서 리더 개체를 알파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집단 생활하면 뭐 예컨대 늑대를 그려볼게. 늑대 간단하게 그리자. 늑대예요. 대상 이렇게 해요. 얘 리더예요, 리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 대장 따라다니거든요. 얘가 제일 선두에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쓰는 겁니다. 제일 앞이다. 그리고 보통 얘가 이 무리를 이끌려면 가장 강해야 되겠죠. 그럼 덩치고 골격근이고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컷이 한 컷보다 더 골격근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컷이에요. 그래서 알파 메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파 메일. 근데 이 알파 메일들이 보통 무슨 짓을 하냐면 위험한 곳을 자기가 제일 먼저 가고요. 우리 이끌어야 되고요. 집단끼리 싸울 때 제일 앞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위험한 싸움은 얘가 합니다. 얘가 리더가 역할이에요. 리더의 역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논문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논문 찾아보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박사란 말이야. 다 전공했던 친구들을. 걔들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수업 준비하는데 좀 재밌는 논문 없냐? 하면 가끔 던져줘요. 그럼 그거 읽고 그러는데 예전에 한참 그 알파멜 유행했을 때 받았던 논문인데 사회통념상 쓰는 그 성공한 사람들과 실제 리더제가 있는 생명체들의 알파멜 개체의 공통점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말하기에 둘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 리더 개체와 사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얘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서술을 했거든요. 저게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 첫 번째로 근육이 잘 큽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리스크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리스크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게 뭐야? 겁대가리 상실이에요. 겁대가리 상실. 이 겁대가리 상실했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싸우고. 보통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되게 사업으로 성공하면 사업으로. 사업이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겁대가리가 없으니까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 여자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명이 짧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계단 난간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난간이구나 싶죠? 니들 무슨 생각 드니? 미끄럼틀이다. 한다고 미끄럼틀이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그냥 장난을 좀 위험하게 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테토남들이 저기 많이 나온다. 알파 메일들이. 그래서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진짜 하는 일이 많아요.
상민이 위험은 인지 잘해? 아 정말 잘. 정말 잘한다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호르몬들까지 다 끝이네. 호르몬들. 그럼 여기 쌤이 지금 적어준 거는 나는 고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최소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 여기서 더 붙을 거란 말이야. 학기 되면 더 붙을 거예요. 만약 더 안 묻는다고 하면 이 정도면 완벽해요. 조금 더 내가 더 붙여주긴 하겠지만 거의 완벽해.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여러분 뼈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야 될 건데 그때 얘들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쌤 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단어를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암기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항상성 유지의 초입만 다루고 오늘 수업 마무리한 다음에 테스트 봐야겠지 그치? 나와서 테스트 보고 갈 겁니다. 빨리 끝내줄게요. 나도 일찍 마치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어?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로 더 배워가야지 얘들아. 어? 항상성 유지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자, 항상성 유지에서 우리 가장 먼저 보게 될 거는 바로 1. 이 항상성 유지의 원리입니다. 항상성 유지 원리 볼 거예요. 원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냐 볼 거예요. 자,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바로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피드백이래요. 피드백. 피드 뭐예요? 피드? 먹이다. 어? 먹이다. 먹이다. 백은요? 돌아온다. 뒤 이런 뜻이죠. 그치? 한글로 풀이하면 되먹임입니다. 되먹임. 되먹임이 뭡니까? 자, 간단하게 표현해 줄게요. 원인이 있어요. 그치? 원인이 뭘 만들어요? 결과를 만들어요. 그치?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 피드백 좀 해줘. 이러면 하잖아. 그치?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게. 그럼 너가 그 결과를 수정해주면 내가 그 결과 수정된 걸로 내 원인을 다시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피드백이라는 게 그래서 비단 생명체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생물학에서만. 자, 이 피드백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모든 이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항상성 유지의 핵심은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돼. 적절하게 분비되고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야 된다고. 호르몬에 의한 결과값은 항상 일정 범위에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피드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피드백은 두 가지로 해요. 두 가지. 바로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으로 나눠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으로 나눕니다. 자, 음성이래. 플러스의 느낌이에요? 마이너스의 느낌이에요?
그럼 원인을 조금 저하시키는 느낌이야, 촉진시키는 느낌이야? 저하시키는 느낌입니다. 억제하는 느낌이라고요, 그쵸? 실제로 이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그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시로 인슐린 볼게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이유는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혈당이 증가되면 인슐린이 나오겠지.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혈당이 낮아지지 않아. 원인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인슐린이 적게 나와. 그럼 다시 혈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요. 그럼 다시 인슐린이 나와. 그러면 인슐린이 또 혈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낮춰주겠지. 그러면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인슐린에 의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럼 양성 피드백이라는 거는 원인이 결과를 어떻게 해주겠어? 촉진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호르몬 있겠어요? 호르몬이 나와. 원인을 강화시켜줘. 호르몬 더 나오네. 강화. 더 나오네. 강화. 더 나오네. 되겠니 얘들아? 큰일 납니다. 그쵸? 일반적인 호르몬 잘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잘 없다고.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뭐였더라? 어디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어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왜 나온대? 자궁 수축하려고. 어떤 경우에요? 분만하는 경우입니다. 분만할 때 아기가 빨리 안 나오면 죽어요. 죽어. 그러면 자궁 경부가 있거든요. 아기가 나올 때 그 자궁 경부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압박되면 옥시토신이 더 나와. 근데 아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더 받는다고. 그럼 더 나온다고. 누르면 누를수록 압박은 커져. 압박이 커지면 더 눌러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야지 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그 경우에만 얘가 사용된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호르몬 다 어디라고요? 음성 피드백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제외한 옥시토신을 제외한 모든 호르몬 조절이 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성 피드백도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언급되거나 아니면 뭐 완자 같은 곳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되게 작게 나와요. 되게 엄청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르몬 양을 조절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할만하죠? 자, 그럼 이 피드백의 예시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봐버리면 시간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예시 같은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피드백과 같이 두 번째 호르몬의 항상성 유지 원리인 기량작용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 나중 되면 기량작용이랑 피드백이랑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체내 환경의 항상성 유지 과정을 볼 거예요.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근데 거기가 핵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거기가 그래프 해석 파트예요. 근데 그래프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거든요. 되게 잘해야 돼. 근데 되게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 못해요.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 기본기 어떻게 우리가 갖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항상성 유지 볼 겁니다. 세 가지 체내 환경.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5강이 끝이 나요. 그럼 정말 학교에서 미치도록 진도를 많이 냈을 때 보통 딱 5강까지가 아마 이렇게 중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1학기 기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거기 놓으시면 안 돼요. 결국 1학기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